네, 이제 F조 볼 차례고요. 먼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피파 랭킹 7위이고요. 평균 나이는 27.1세로 적당한 나이대라고 할 수 있고요. 예선에서는 이제 폴란드와 두 경기 모두 비겼지만 다른 경기에서 다 승리를 하면서 3점 차로 폴란드를 제치고 조 1위로 월드컵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최근 성적은 무승부가 좀 많기는 한데 9승 8무 1패로 순항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감독은 로날드 쿠만이고요. 쿠만 감독은 이제 선수 시절에 대포할 프리킥 그리고 리베로로서 엄청 좋은 활약을 했던 그런 전설적인 수비수였죠. 그래서 골 넣는 수비수로 많이 유명했죠. 세르히오 라모스 이전에 이제 가장 득점력이 좋은 수비수였던. 그래서 수비수인데 커리어 통산 253골이라는 저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세워서 또 아인투호벤에서 이제 트래블을 달성했었고요. 그 바르셀로나에서는 또 첫 비기어를 또 안겼고 또 네덜란드 3대 명분을 선수 그리고 감독으로 모두 거친 그런 유일한 인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거스 히딩크랑 이제 루이스 바날 밑에서 이제 수석 코치를 하면서 지도자 철학을 다졌고요. 그 이후로 이제 유럽 전역을 누볐던 그런 전이벤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리 안 좋은 쪽으로도 좀 많이 유명한데 유로 88 때 이제 숙적 독일을 꺾은 뒤 그 교환했던 그런 독일 유니폼으로 엉덩이를 닦는 신용을 하면서 국제적인 어그로를 끌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바르셀로나 감독할 때는 이제 수아레즈를 전화통화 1분 만에 방출 통보를 하면서 그런 존중이라고는 그런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또 보였던 적도 있고. 그 네덜란드 대표팀 맡고 나서는 이제 사우디로 그 베르바인 이적을 할 때 그 베르바인한테 이제 야망이 없다면서 국대에서 영구 퇴출을 시키면서 불화를 겪었던 좀 자범이 꽤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구설수는 아닌데 그 유로 때 이제 막 코를 파고 입으로 가져가고 그런 예전에 레브 감독이 그런 행동을 했었죠. 근데 쿠만도 그런 모습이 화면에 찍히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독특한 감독이다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쿠만도 이제 점차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감독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 그 메시의 이탈이 있었지만 되게 경기도 재미없었고 또 부진을 했었고 그래서 축구 팬들이 아마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에버튼, 뭐 사우스햄튼 같은 프리미어리그도 있었었고 좀 평가가 좋지 못했죠 거기서. 그리고 어쨌든 이제 쿠만이 전설적인 선수기도 했고 워낙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제 네덜란드가 선택을 했다고 할 수 있고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또 대표팀을 맡은 적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바르셀로나 가서 사임을 했었고 그때 또 성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 그때 좀 부진했다고 생각했으면 아마 선임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공격 전술을 살펴보면 명목상 이제 4-3-3 내지는 4-2-3-1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좀 수비 숫자를 더 확보하면서 이제 측면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그런 변칙적인 실내 축구를 구사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먼저 둠프리스를 활용한 오적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빌드업 할 때 아케처럼 이제 수비적인 풀백이 안으로 좁혀면서 가변형 3백을 만든 뒤 그 반대편에 둠프리스를 거의 윙어 위치에 극단적으로 전진을 시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공을 돌리다가 상대 수비를 한쪽으로 좀 끌어모은 다음에 반대편 빈 공간에 홀로 서 있는 둠프리스한테 다이렉트 롱패스를 전환한 패턴 플레이를 저희가 사용한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학포가 왼쪽 측면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제 중앙 하프 스페이스로 좁혀 들어오는 그런 인사이드 커팅으로 또 직접적 타격을 가하고요. 그리고 공을 뺐으면은 횡패스 없이 가장 빠르고 수직적인 경로로 그런 골문에 도달하는 그런 빠른 역습을 전개하고 또 라인더르스 같은 미드필더들이 이제 빈 공간으로 무섭게 침투하면서 두 번째 찬스를 노리는 그런 형태를 취한다고 할 수 있겠죠. 만약 지공 상황에서 정교한 빌드업이 막히면 또 쿠만 주접시 또 장신 스트라이커 베로스트를 투입해서 전방으로 공을 높게 띄우는 그런 롱볼 플랜 B를 가동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수비 전술은 이제 반다이크 주도의 피지컬 장격이 이제 기본 골자라고 볼 수 있고요. 세계 최고의 커맨더 이제 반다이크가 전체 라인의 높이를 조절하면서 길목을 차단하는 그런 예방적 수비를 지향을 하고요. 그리고 무리한 전방 압박 대신에 하프라인 부근에 미드필더 3명이 삼각형 대형을 구축하는 그런 미들 블록으로 패스 길목을 완전히 봉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케, 판더벤, 뭐 피지컬이 압도적인 수비수들이 상대 핵심 공격수들을 거친 몸싸움으로 지우고 또 상대 측면에 강할 때는 윙백들을 깊게 내려서 순식간에 이제 5백으로 전환해서 크로스 실점 확률을 줄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역습 속도가 빠를 때는 또 하프라인 부근에서 지능적인 그런 전술적인 파울로 템포를 좀 끌어내는 그거를 통해서 수비진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전방 압박을 당할 때는 페르브리안 골키퍼를 활용해서 한 번에 하프라인 너머에 윙백에게 롱패스를 보내면서 압박을 무력화하는 그런 형태도 보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센터백들이 이제 창가국 중에서는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다이크, 아케, 반더벤, 그 이번 시즌 브라이튼에서도 잘했었던 바네케, 그리고 첼시의 어린 센터백 조레 하토 등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브라이, 더리우트가 부상으로 낙마한 건 좀 아쉽긴 한데 남아있는 선수들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 시즌 막판에 부상이 있었긴 했지만 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했던 유리엔 팀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팀버 같은 경우에는 회복 단계이고 이제 곧 복귀를 하긴 하지만 아직 이제 컨디션이 좀 올라오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토너먼트 때쯤 돼야 좀 주전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측 꿀백은 둠프리스가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반다이크 짝꿍으로는 센터백으로 아마 반다이크 짝으로 센터백으로 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더리어트, 더브라이가 빠진 상태라서 이제 정확하게 누가 나올지는 솔직히 예상은 되진 않아요. 대회에 들어가야 또 알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풀백임에도 독보적인 우측 엔진 역할을 하는 둠프리스의 파괴력, 그리고 국대 유니폼만 입으면 잘하는 애국자, 하퍼의 메이저 대회 집중력은 확실한 무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경기가 안 풀렸을 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아름다운 축구를 포기하고 베오르스트를 넣으면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상대를 부수는 그런 확실한 플랜 B가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지금 네덜란드는 그 사비 시번스 십자인대 파열로 낙마를 했고, 그리고 프랭키 데용은 저 명단에 뽑혔지. 프랭키 데용 같은 경우에는 명단에 있지만 그 부상 여파로 정상 컨디션이 아니다. 그래서 후방에서 전방으로 차기적이면서 좀 퀄리티가 좋은 패스 공급에 좀 차질이 생겼다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원이 투박해지다 보니까 중앙에서 만들어가는 플레이에 좀 애를 먹고, 결국 공격이 지금 측면 둠프리스 한 명에게 좀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최전방에 확실하게 중심을 잡아줄 그런 월드클래스 9번 스트라이커가 없는 것도 좀 가장 큰 고민이 될 수 있겠죠. 아직까지 데파이가 주전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데파이는 코린치안스 브라질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거기서 뭐 씹어 먹는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페르브리언 등 이제 젊은 골키퍼의 큰 경험 부족도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겠죠. 무엇보다 가장 큰 약점은 이제 코만 감독의 고집스러운 전술 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상자가 좀 속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그런 전술만 고집하다가 경기 흐름을 놓치기 일쑤라서 정교한 조직력 일본이나 뭐 피지컬이 좋은 스웨덴을 만났을 때 그 쿠만의 오만한 뚝심이 그 조별리그 잔혹사라는 역대급 조별리그 잔혹사라는 화를 부를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상 라인업은 4-2-3-1 내지 4-3-3이라고 보고요. 프랭키 데용이 아마 예산 한두 경기 정도는 선발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서 나오지 못한다면 유벤투스 뛰고 있는 코프메너스가 이제 초반에 나올 수 있고요. 유리엔 팀보도 초반에 안 나올 거라서 제가 보기엔 브라이튼에서 이번 시즌 리그 36경기를 뛰었던 바네케 선수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왼쪽 풀백 자리에는 왼발 센터백들을 보통 기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아케가 아마 주전으로 나올 텐데 그 최근 대표팀에서는 판더벤이 더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대회 때 들어가서는 아마 아케를 다시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서 대회를 들어가야 이 자리는 아마 누가 주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인더르스가 지금 공미 자리로 배치되어 있는데 3선 2선을 오가면서 활약을 할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네덜란드 지금 베스트 11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은 선수는 AS 로마에 뛰고 있는 지금 도니얼 말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런이 이번 시즌 빌라에서 주전에서 좀 밀려가지고 겨울에 로마로 임대를 갔었어요. 근데 로마에서 후반기에만 14골을 몰아 넣으면서 AS 로마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사실상 말론이 이끈 거나 다름없는 그런 활약을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대표팀에서도 이제 데파이, 둠프리스와 함께 또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상황이라서 흐름이 매우 좋은 선수다. 그래서 나이가 든 데파이, 그리고 이번 시즌 폼이 좋지 못했던 학포, 이들 사이에서 이제 말로는 주 득점원으로서 활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상 성적은 이제 첫 경기가 일본인데 그 일본의 단단한 수비 그리고 간결한 역습 때문에 첫 경기는 아마 내주지 않을까. 대용이라든지 팀버라든지 이런 주전 선수들이 컨디션이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두 선수가 이제 첫 경기에 나오지 못한다면 더 일본의 수비를 좀 공략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웨덴이랑 티니지 경기에서는 좀 승리를 하면서 결국엔 조 1위로 통과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봤고요. 스웨덴은 아무래도 좋은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그 후방은 확실히 좀 불안하다고 할 수 있겠고, 그 그레엄 포터 감독이 아직까지 오랫동안 지휘하지 않았던 점 때문에 물론 쉬운 경기가 되진 않겠지만 근소 우위로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티니지 역시도 수비가 강한 팀이다. 근데 이제 이 팀도 이제 창이 무딘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무난하게 잡지 않을까 예상이 들고요. 아마 일본이 이제 오히려 강팀한테 강한 면모가 있어서 스웨덴이랑 티니지 중 한 경기는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네덜란드가 첫 경기는 일본한테 지더라도 조 1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봤어요. 그리고 32강에서 이제 C조 2위 팀을 만나는데 앞서 이제 브라질이랑 경기를 했죠. 그래서 모로코가 아마 조 2등을 할 것 같은데 팽팽한 경기가 예측은 됩니다. 근데 한 끗 차로도 뭐 네덜란드가 이길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좀 모로코가 더 강한 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2강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봤습니다.